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돈 플래너 강의를 하게 된 SA컨설팅의 김근필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잠시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축산과 수의를 전공을 하고 사료업체에서 약 한 25년가량 근무를 했습니다. 현재는 SA컨설팅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양돈과 관계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우리나라의 이유 후에 폐사와 생산성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 개선 방향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돈플래너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제 주제는 이 표 한 장으로 다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유 후에 출하 때까지 폐사하는 비율이 약 15% 정도 됩니다. PSY 기준으로 22도 이유를 하면 18.7도를 팔게 되어 연간 3.3도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라 전체로 따졌을 때는 연간 300만 도의 돼지가 손실이 되는 거고, 그 통장으로 들어가야 할 돈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사진 두 개가 있는데 그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 사진을 보시면 이 농장의 상황이 판단이 되실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사진들이죠. 보통 이후 후에 나타나는 농장의 생산성 저하 문제는 첫 번째는 돼지가 갑자기 죽는 급사, 두 번째는 위축과 폐사, 세 번째는 눈에 보이진 않는데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형태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군집 사육을 하는 양돈 사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개선하기 까다롭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을 하나씩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들어 돼지의 육종 방향이 생산성 중심의 육종 방향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산자수와 높은 일당 증체, 높은 적용률, 낮은 사료 요구율,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문제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장에 필요한 돼지들은 포터처럼 아무렇게나 끌고 다녀도 튼튼하게 버틸 수 있는 돼지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모돈들이 점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상전처럼 모셔야 되는 슈퍼카로 점점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높은 산자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덴마크 양돈 농장의 평균 성적을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복당 이유도수가 거의 15.8도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포유 중에 자돈 폐사는 약 14.6%, 그리고 총 산자수 중에 폐사가 한 22.3% 정도로 많은 자돈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워낙 생산성이 좋다 보니까 저런 숫자가 나오는 거지, 손실은 여기서도 발생을 하는 겁니다. 저체중 자돈들이 많아짐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첫 번째는 포유 중에 폐사가 증가합니다. 한 실험 자료를 보면 총산 14.3도에 포유 개시 13.1도의 성적을 가진 개체들입니다. 평균 포유 폐사율이 약 17.5% 정도를 기록하고 있지만 생시 체중이 낮으면 낮을수록 폐사가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낮은 생시 체중은 포유 중 폐사를 증가시킵니다. 현장에서 직접 개체별로 측정한 포유자돈의 체중 편차를 한번 보시면 평균 체중도 문제가 되지만 실제로 큰 것과 작은 것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현장에 들어가서 직접 측정을 해보시면 이런 결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당연히 폐사가 많아지겠죠. 또 두 번째는 이후 성장이 지속적으로 저하가 됩니다. 한 농장의 26일령 자돈들의 개체 체중을 측정을 하고 40일, 61일 추적을 하면서 동일 동군의 체중을 달았을 때 그 체중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출하 때까지 계속 발생을 하게 되고, 밑에 있는 저체중 자돈들은 폐사를 하거나 심각한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러한 개체들이 농장 질병 시작의 방아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돼지가 질병에 감염이 되면 증상이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증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 건 아니고 계속적으로 생산성의 저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증상을 보이면 생산성 저하는 물론 또 폐사까지 이르게 되죠. 사진에서 동군간에 있는 이런 작은 그리고 약한 아픈 돼지들이 전체 동군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나라 양돈장의 질병 오염이나 차단 방역의 문제가 사실 좀 심각합니다. 일반 질병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생산성의 손실만 겪고 나서 개선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고병원성 PRS라든가 PD 같은 경우에는 농장의 1년 농사를 거의 망가뜨릴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농장의 흥망성쇠까지 결정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후하고서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네 번째는 한국의 사계절입니다. 전 세계 어느 양돈 강국과 비교를 해도 사실은 돼지 키우기 참 힘든 그런 환경입니다. 환경관리가 제대로 안 됨으로써 농장의 전체적인 면역력은 계속 떨어지게 되고, 그런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의 생산성을 좀먹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양관리입니다. 덴마크를 예를 들자면 농장 직원이나 농장주나 정규적인 교육을 거쳐서 수준 있는 사양관리가 가능하게 훈련이 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80%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인들끼리의 어떤 그 구전에 의한 교육이나 아니면은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농장에 들어가서 현지에서 잘못된 어떤 관리 방식을 배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양관리의 어떤 기본이 좀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5가지 예를 든 이런 문제들이 농장의 전반적인 영양적 저하를 가져오고 자동과 비육돈의 피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돈, 비육돈 관리 방안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양관리입니다. 제가 사료회사 근무 경력이 있다 보니까 다른 부분보다도 있던 영양관리 면에서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포유기간을 가져가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충분한 포유기간하고 자돈 성장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유가 자돈 인생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 요소인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돈 관리의 핵심은 이유를 하고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돼지가 섭취량을 회복하고 컨디션을 회복하느냐는 그 싸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기 이유를 했을 때와 정상 이유를 했을 때 3일간의 성장 정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 3일 동안에 이 돼지의 미래가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장의 회전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포유기간을 줄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3, 4주 동안의 모돈의 저제에 의한 항체로 버틸 수 있는 자돈의 모자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충할 것이며 낮은 이유 체중으로 인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농장이 선행된 다음에 조기 이유를 실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포유기간 중에 입질 사료를 급여하는 것입니다. 현장을 방문해 보면 입질 사료를 대부분 급여를 하고 있지만 방법이나 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입질 사료의 목적은 이유 후에 사료 적응력에 대한 향상도 목적이 있지만은 포유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돈의 젖 생산량 대비해서 자돈이 요구하는 영양소 요구량은 점점 더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입질을 통해서 보충을 해야 돼지가 정상적으로 이유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입질 사료 방법은 어쨌든 좋은 제품, 고품질 입질 사료를 급여하고 한꺼번에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관리하기도 힘들고 이 고품질 제품들은 습기를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변질이 좀 빨리 일어납니다. 그리고 돼지들이 아직까지 면역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결하게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생후 일주일 전후부터 입질 사료 급여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돈이 사료를 섭취하는 동안 급여를 하시면 돼지들이 방해를 받지 않고 입질 사료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대용류 활용도 권장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실제 입질을 한 개체들이 하지 않은 개체들보다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포유자돈의 대용류 액상 급여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일단 모돈의 젖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충분히 포유를 해야 이 모돈이 유선이 발달되고 그 다음 산차에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품질 대용류를 지속적으로 급여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사실은 해외 양돈 농장들 같은 경우에는 대용류를 물 대신 급여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워낙 포유두수가 많기 때문에 개량된 모델의 그 어마어마한 저제량에도 돼지들이 영양소 요구량을 100% 충족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로 이렇게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성적으로 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기보다는 약한 놈들 그리고 모자라는 모돈의 젖을 보충한다는 개념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유 후의 사료 관리입니다. 사진은 덴마크의 그 조기 이유 자돈사 급이기를 보여드리는 사진인데 이 3가지 급이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액상급이, 하나는 연사급이, 또 하나는 건식 사료를 습식 급여하는 이 3가지 급이기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돼지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사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 권리를 부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유하고 나서 약한 개체들에게는 대용류 급여도 권장을 합니다. 또 적절한 사료 프로그램을 돼지의 일생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각 회사의 단계별 급여 프로그램은 적절한 성장과 사료 요구를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일반 농장들 같은 경우에는 사료를 사용을 하시면서 사료 회사의 어떤 프로그램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교체 기준을 일령으로 삼는 농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체중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같은 일령이라도 체중 편차가 많이 난다는 것은 아까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고요.
그리고 약한 놈들에게 사료를 일찍 교체를 했을 경우에는 제대로 먹거나 소화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일령에 따라서 사료를 교체하는 것은 사실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사료를 길게 먹였을 때는 단백질 과잉 섭취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료 형태는 농장에 맞게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젖먹이 사료로 출하 때까지 급여를 하시는 농장들이 있는데 효율적인 면이나 잉여 영양소 낭비라는 면에서는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좋은 결정은 아닙니다.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젖먹이 사료에 단백질 함량이 높기 때문에 소화 흡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효율도 떨어집니다. 각 구간에 맞는 사료를 먹이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 사료회사의 프로그램을 사료회사 직원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료 위생관리입니다. 사료는 신선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공장에서 출고할 때 사료가 가장 신선한 상태의 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농장에 들어와서 사료 저장조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변질이 시작을 됩니다. 그리고 급이기에 들어가면 고온다습한 농장 상황이라든가 급이기 안에 돼지침이라든가 불순물 때문에 더 빨리 부패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첨가제 선정 시에도 유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저는 첨가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게 불필요한 첨가제라든가 좀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을 첨가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낭비나 농장에 오히려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의 상황과 용도에 맞는 첨가제를 선택을 하시되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특히 항생제나 생균제 같은 경우에는 카피 제품이라든가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많기 때문에 더 유의하셔야 됩니다. 혹시 미량 사용, 비중이 크거나 낮은 첨가제의 경우에는 농장에서 배합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소량 배합하는 경우에는 한 단계나 두 단계 거쳐서 사전에 부피를 좀 키워주시는 작업이 좀 필요하고 어지간하면 좀 양이 많이 들어갈 수 있고 편하게 첨가할 수 있는 그런 첨가제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첨가제 양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는 사료 영양 성분의 변화도 우려가 됩니다. 또 부영제나 제품 특성, 기후에 따라서 이 변질이 되는 가능성도 상당히 존재를 하고 또 사료 섭취량이 감소할 경우에는 효과 감소도 우려가 됩니다. 하루에 3kg를 먹어야 되는 돼지가 아파서 1kg밖에 못 먹으면 3kg에 맞춰서 넣은 첨가제라든가 항생제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하셔야 되고 사료 첨가제도 중요하지만은 기왕이면은 음수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대체하는 게 농장을 위해서 훨씬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농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첨가제와 특성을 예시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좋은 제품으로 결정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물 공급입니다. 사실은 물은 가장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동물의 몸을 구성을 하고 또 사료 섭취량, 사료 흡수, 소화 그리고 모든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물인데 그 중요도에 비해서 관리가 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크게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현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급수 문제로는 위생관리와 물의 제한이 걸리는 이 두 가지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일단 위생관리 같은 경우에는 항상 급수기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셔야 되고 또 물의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돼지들이 더 많이 마십니다. 그래서 지하수와 최대한 가까운 온도로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온도 관리를 하시게 될 때는 세균의 증식까지도 우리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 일석삼조까지 효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기 숫자가 돼지의 마리수에 맞게 설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농장 상황에 따라서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충분한 급수기를 설치를 해 주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일단 물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재 개량된 돼지의 많은 산자수에 따른 체중 차이 부작용 해결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리고 포유기간 중에 최대한 영양 공급을 실시를 하셔야 되고 농장에 맞는 좋은 품질의 영양을 선택하여 공급하십시오. 모든 동군들이 사료와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이 필요합니다. 또 위생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또 사료만 믿지 말고 농장에서도 영양 관리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항상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영양과 관리 그리고 농장의 투자, 전문가의 조언을 활용하신다면 좋은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